동생 알랑송의 사망 전 마고는 남편과 앙리 3세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갑니다. 명목상은 말이에요. 그녀는 그곳에서 알랑송의 반란을 지원하고 샹발론과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러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 앙리 3세의 자질을 욕하다 레미뇽과 마차를 빚었어요. 그들은 그녀가 샹발롱의 아이를 뱄다고 맞대응했죠. 앙리 3세는 그녀가 몰래 알랑송을 돕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들의 돌발 행동이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그녀를 궁에서 추방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그녀의 하인들을 체포해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출산이나 낙태 등 정황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일단 내쫓았죠. 마고도 하는 수 없이 다시 나바라에게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나바라가 그녀를 받아들일 리 없었어요. 오히려 이를 빌미삼아 앙리 3세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했죠. 그런 와중에 유일한 희망이었던 알랑송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1 왕위 계승자가 된 나바라는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섰어요. 앙리 3세도 더는 마고에게 중재자 역할을 맡기지 않았죠. 가족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녀는 결국 흑화하고 맙니다. 자신의 옛 연인 기지공작에게 의탁하여 복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가톨릭 신자로 태어났음에도 이제껏 위구노의 편에 들어준 그녀는 이제 태도를 완전 바꿉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아쟁으로 가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녀가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은 위구노에 대한 약탈이었죠. 그러나 앙리 3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 곧바로 저지당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포로가 되어 1586년 위송성에 유폐되었어요. 다행히 그녀의 안타까운 소식과 별개로 기지공작은 가톨릭 동맹을 필두로 승승장구했죠. 그는 가톨릭 동맹뿐만 아니라 가톨릭 국가였던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와도 동맹을 맺었습니다. 내전을 해결하기 위해 외세의 힘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는 이러한 세력을 바탕으로 앙리 3세를 압박해 나갔죠. 결국 앙리 3세는 별 수 없이 그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왕실까지 장악한 그는 앙리 3세에게 한 가지 조약을 내밀었어요. 바로 1585년 느무르 조약이었죠. 조약을 간략하게 요약해보자면 지금까지 프랑스 왕실과 위구노가 맺어온 모든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위구노는 공직에서 해임되었고 프랑스 북동부 전체가 기지 가문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교황 식스토 5세의 지원까지 얻어내 나바라의 프랑스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들은 대신 가톨릭 신자이자 나바라의 숙부인 샤르드 부르봉을 추기경에서 환속시켜 앙리 3세 후계자로 내세웠죠. 나바라는 기지공작의 총공세에 맞서기 위해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신교도의 힘을 빌렸어요. 1587년 마침내 프랑스 남서부에 위치한 쿠트라에서 강대강 충돌이 일어났죠. 각각 7,000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나바라는 비교적 탁 트인 언덕 위를 선점했어요. 조에즈 공작은 중장갑 기병대를 앞세워 돌파할 계획이었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나요?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위구노군은 시편 118편을 낭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본 가톨릭군은 위구노들이 지레 겁을 먹었다고 생각해 비웃었어요. 그러나 베테랑들은 그들이 죽을 각오에 임한 것이라 일깨워 주었죠. 곧 전투가 시작되었고 가톨릭 기병대는 계획대로 돌파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돌격 중 낙마하는 이들이 속출했어요. 원인은 바로 화승총 때문이었죠. 나바라가 백년 전쟁에 이어 파비아 전투까지 떠올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가톨릭군이 깨달음이 부족했던 걸지도 모르죠. 그는 라이터 편대 내에 머스켓 소대를 적절히 섞어 배치했어요. 중기병의 위력만 믿고 뛰어든 가톨릭군은 위구노군의 일제 사격에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전투 결과 위구노 측은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비해 가톨릭군은 2,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기사와 귀족만 300명이 넘었어요. 쿠트라 전투는 위구노군이 처음으로 전면전에서 거둔 대승이었죠. 이렇게 나바라가 프랑스 남부에서 치고 올라오는 동안 앙리 3세는 늘 하던 대로 주지육림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지공작과 손을 잡아 전쟁을 해결해도 모자라는데 말이에요. 그도 그럴 게 등 떠밀리듯 체결했던 느무르 조약 때문에 기분이 퍽 상해 있었죠. 게다가 왕은 본인인데 본인보다 더 왕처럼 떠받들여지는 기지공작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파리 시민들도 대부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을 기억하기에 그를 더 지지했어요. 위기감을 느낀 앙리 3세는 영국 스페인 전쟁을 지원하다가 파리로 복귀하려는 그에게 그곳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죠.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왕명을 무시하고 보란듯이 파리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파리 시민들의 열광적인 환대를 받았죠. 열받은 앙리 3세는 기주공작 일당을 전부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파리의 슈퍼스타를 향한 체포령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파리 시민들은 그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죠. 이때다 싶은 기주공작은 파리 시내에 오크통을 쌓고 시민들을 무장시켜 인중봉기를 일으킵니다. 프랑스에서는 오크통을 바리크라고 하는데요. 그걸 엄폐물로 사용한 것을 계기로 바리케이드라는 단어가 탄생했으며 1588년 5월 12일을 바리케이드의 날이라 불렀죠. 시민들은 당장이라도 르브르 궁으로 쳐들어가 앙리 3세를 끌어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이에 겁이 난 그는 궁을 버리고 파리를 탈출했어요. 무호동 이자코, 범없는 골에 이리가 왕노릇한다는 말처럼 무주공상 상태에 빠진 파리에 기주공작은 왕처럼 군림하게 되었죠. 그 기간만 반년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또다시 체면국인 앙리 3세. 권력욕이 심했던 그는 마침내 최악의 수를 두고 맙니다. 갑자기 기주공작에게 의논할 것이 있다며 그를 불러들였어요. 당연히 그의 수하들은 뻔한 함정이라 생각해 그를 말렸죠. 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한 건 기주공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도망치는 바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못해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이었죠. 아무리 시민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다 한들 민주정을 세울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외세의 힘을 끌어들였기에 동맹 내에서는 파벌 갈등이 일어났으며 동시에 위군호 세력이 남쪽에서부터 점점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시간은 절대 그의 편이 아니었죠. 결국 그는 종지부를 찍기 위해 앙리 3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가 성에 도착하자 앙리 3세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호출했죠. 앙리 3세의 친위대가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가 방에 다다르자 친위대는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과 함께 그를 덮쳤어요. 8개의 단검이 그에게 날아들었죠. 그는 격렬하게 저항해봤지만 약 30번의 난도질을 당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앙리 3세는 싸늘하게 죽은 시신을 내려다보며 한마디 날렸어요. 이제 내가 왕이다. 카트리는 아들의 망발에 병세가 악화되어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말을 남긴 채 쓸쓸히 죽었죠. 기주공작의 암살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가 죽자 그의 동생 샤레드 로렌은 가톨릭 동맹의 수장이 되어 앙리 3세에게 복수를 다짐해요. 또한 앙리 3세의 폭정에 프랑스의 많은 도시와 산부에 그리고 고등법원도 동맹에 가담했죠. 이제 앙리 3세의 모든 권력과 명예는 없어진 겁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 카트린마저 이제 죽고 없었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바라를 찾았습니다. 둘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나바라는 그를 위기에서 구한 것도 모자라 파리 탈환을 위해 포위까지 이끌어냈어요. 그러나 그의 화려한 복귀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죠. 프랑스 극보수 가톨릭 세력 도미니크 수도의 자크 클레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클레맹은 기주공작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단검으로 그를 찔렀어요. 그는 기지를 발휘해 클레맹을 밀쳐내 즉사는 면했지만 치명상을 입었죠. 그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죠. 그는 나바라를 불러다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가톨릭으로 다시 개종할 것을 권해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을 대신하여 나바라에게 충성할 것을 명령하고 그 내용을 편지에 담아 지방의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1589년 8월 2일 앙리 3세가 숨을 거둠으로써 새 앙리의 전쟁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나바라는 최종 승리자가 되어 앙리 4세로 즉위했어요. 동시에 발루아 왕조에 이어 부르봉 왕조가 재창되었습니다. 명목적인 프랑스 국왕이 된 앙리 4세. 그럼에도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위군호였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기지 가문이 파리를 중심으로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지난 100년 전쟁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잔다르크가 겪었던 비슷한 상황이 그에게도 펼쳐진 겁니다. 파리는 프랑스 국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도시였고 파리를 공략하려면 파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죠. 그러나 이는 기지 가문이 존재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앙리 4세가 파리로 입성한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해 행렬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당연히 성직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결국 1590년 그는 파리를 공략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숱한 외적의 침입을 받아온 파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는 단단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수비군 또한 그의 병력보다 배로 많았죠. 이대로라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행 돌파하기보다는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본적으로 공선전은 수비군이 유리하죠. 공격군이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할 정도의 화력을 지니지 않는 한 말이에요. 문제는 수비군이 지나치게 많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비군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걸 방증하기 때문이죠. 도시는 대부분 주거 및 상업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그나마 있는 농경지는 성벽 너머에 마련되어 있으며 부족한 식량은 교역을 통해 충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즉, 지켜야 할 게 많을수록 농성이 길어질수록 수비군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앙리사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파리로 식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인근의 풍차들을 불태워 빵도 만들지 못하게 했죠. 약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장장 5개월에 넘게 버텼습니다. 슬슬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맸고, 급기야 공동묘지를 파헤쳐 고인의 뼈로 빵을 구워 먹었다는 괴담이 번졌죠. 그러나 앙리 4세는 포위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농성으로 인해 당시 파리 인구 중 약 4에서 5만 명이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시민들은 끝까지 버텼고, 또다시 펠리페 2세의 개입으로 그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파리 공략에 실패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갑자기 뛰어든 스페인군은 진작에 몰아냈지만 아직도 많은 도시들이 그에게 적대적이었어요. 그때 그가 가장 아끼는 애처 가브리엘 데스트레가 그에게 가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권유했죠. 앙리 3세도 죽기 전 똑같이 충고했던 만큼 그는 결심을 내립니다. 또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하기로요. 그는 파리는 미사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선언과 함께 앞으로 영원히 개신교를 버릴 것을 다짐하고 다시 한번 가톨릭으로 개종했죠. 이때 그동안 그를 지지해온 개신교 세력과 엘리자베스 1세가 엄청나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파리 시민들은 그의 개종을 인정하고 왕으로 받아들였어요. 1594년 드디어 그는 파리에 입성할 수 있었죠. 비록 가톨릭 동맹은 여전히 그를 인정하지 않아 대관식을 랭스가 아닌 샤르트르에서 치러야 했지만 말이에요. 그를 파문했던 로마 교황청도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직접 철회해 그를 프랑스 왕국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실질적 지배자가 된 그는 길고 긴 종교전쟁을 끝내고자 했어요. 그의 해법은 카트린과 동일했죠. 종교적 차별을 없애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카트린은 인정받지 못한 이방인이었고 앙리 4세는 인정받은 고귀한 대왕이라는 점이었어요. 1598년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문서 중 하나인 낭트 칙령이 공포되었고 위군원은 다시 한번 종교적 자유를 인정받았으며 36년간의 종교전쟁은 막을 내렸죠. 정식적으로 왕위에 오른 앙리 4세는 유폐되어 있던 마고를 찾습니다. 드디어 진실된 사랑을 찾는 건가 싶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결혼 무효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자신의 애첩 가브리엘을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마고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마고도 더는 그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가고자 합의금을 요구했죠. 그러나 결혼 무효 절차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재정 상황이 호전되자 돌연 그에게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재혼 상대인 가브리엘의 출신을 운운했어요. 처녀 시절 가브리엘은 앙리 4세의 내연녀가 되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마고에게 원한을 살까 두려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문제는 가브리엘은 앙리 4세와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그의 아이를 가지고 말았어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앙리 4세는 그녀와 낳은 사생아를 입적했고 그녀가 남편과 결혼을 무효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심지어 카트린의 사후 그녀의 사유지를 선물해 가브리엘을 후적위에 앉혔죠. 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치정극에 마고는 신물이 났고 그처럼 천박한 여자를 내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며 재혼 상대는 품이 있는 공주만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지속된 방해 공작으로 결혼 무효 절차는 늘어지고 맙니다. 마고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가브리엘을 오물 공작 부인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둘의 사랑은 여전했죠. 앙리 4세는 교황에게 자신의 결혼 무효와 재혼 승인을 요구한 뒤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재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1599년 당시 임신 중이던 그녀는 자간증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고 말았죠. 앙리 4세는 그녀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녀를 애도하며 검은색 옷을 입었는데요. 이는 역대 프랑스 국왕들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죠. 심지어 그녀는 왕비가 되지 못했음에도 왕비의 장례식으로 치러졌습니다. 가브리엘의 사망 소식에 마고도 이제 만족했는지
조건을 어마어마한 합의금과 자신의 왕실 직위 유지로 바꾸며 마무리했어요. 같은 해인 1599년 교황의 승인하에 두 사람은 드디어 갈라서게 되었죠. 앙리 4세는 위군 후 전쟁으로 황폐해진 프랑스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듬해인 1600년 그는 마리아 대 메디치와 결혼해 메디치가의 진 빚에 탕감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의 호색함에 그녀도 마구처럼 치를 떨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둘은 통했던 것일까요? 오히려 그녀는 남편보다 마고와 친하게 지냈고 마고는 프랑스대에 문외한 그녀를 대신해 그녀의 자식들을 직접 교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더 끈끈해지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1610년 앙리 4세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마리아의 대관식을 미뤘다가 결혼 후 10년이 지나서야 진행했어요. 그날이 암살당하기 바로 전날이었죠. 때문에 대관식 관련 의식들로 파리 시내는 교통체증이 일어났습니다. 마침 그는 그 중심에 있었고 그를 호위하던 근위병들은 길을 열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그 틈을 타 거사가 진행되었어요. 가톨릭 광신도였던 라바이약은 단숨에 마차에 올라타 앙리 4세를 칼로 2번이나 찔렀죠. 결국 종교적 갈등을 매듭지어 했었던 그도 앞선 두 앙리들처럼 허망하게 사망한 겁니다. 그럼에도 카트린과 앙리 4세는 프랑스에 한 가지 값진 교훈을 가져다 주었어요. 바로 관용이었죠. 이번 전쟁도 종교의 탈을 쓴 권력 다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에 장교화되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위군호에 대한 탄압은 이어졌고 오늘날까지도 프랑스 내에서는 인종차별, 이민자 혐오, 소득, 교육 등등 다양한 불평등 문제들로 다소 관용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생제르맹 칙령부터 낭스 칙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종교에 대한 관용은 이후 프랑스 정신을 대표하는 하나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대 인물인 볼테르가 이를 발전시킨 거고요. 이는 프랑스 헌법 1조에도 반영되어 프랑스를 자유의 나라로 만드는 중요한 가치를 제공했죠. 마리 드 메디치는 제2대 토스카나 대공 프란체스코 1세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1세의 딸 요하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에 형제들도 대부분 어려서 죽었고 유년기를 무사히 넘긴 것은 언니와 본인뿐이었어요. 같은 집안 출신인 카트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죠. 이후 1600년 그녀는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노리고 접근한 앙리 4세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나름 부푼 기대를 품고 프랑스로 향했으나 앙리 4세는 마중조차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여성들을 만나느라 바빴고 결혼식이 눈앞에 다가와서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죠. 마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당초 계획된 정략 결혼이 아니었던 만큼 그녀는 불어에 능하지 못했고 결혼 후에도 앙리 4세는 계속해서 밖으로 나돌았으며 적어도 카트린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라도 있었지 그녀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부재하면 부재할수록 마리는 더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그녀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사치였습니다. 금수저 집안 출신답게 허구한 날 값비싼 보석들을 사들였고 그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져만 갔으며 심지어 결혼할 적에 가져온 결혼 지참금을 바닥낼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1601년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와중에도 그녀가 루이 13세를 낳고 이후 5명의 왕자를 더 낳자 불안했던 그녀의 입지는 단번에 상승했죠. 물론 마리가 왕비 역할에 충실한 것과 별개로 앙리 4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첩들을 만나러 다녔고 심지어 그녀의 속도 모르고 그녀에게 첩들과 사이좋게 지낼 것을 종용했어요. 그때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마고였죠. 1605년 당시 마고는 그동안 우성송에 지내다가 어머니의 유산 상속 문제로 파리에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발로아 왕가의 마지막 후손으로서 앙리 4세의 비호를 받고 있던 그녀는 부르본 왕조를 지지하기 위해 여러 공식 석상에 나서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마리와도 연을 맺었어요. 이후 마고가 앙리 4세의 첩 앙리에트와 갈등을 빚었을 때 마리가 나서서 그녀를 도와준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죠. 마고는 평소 아이를 좋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오죽하면 앙리 4세의 사생아들까지도 잘 돌봐주었죠. 특히 마리의 자녀들을 더 잘 챙겼는데요. 그녀는 루이 13세를 자신의 상속자로 지명했으며 심지어 마리의 차남 가스통의 대모가 되었습니다. 1609년 마고는 생강 왼쪽 기슭에 호텔 드 라 레인이라는 호화스러운 건물을 지었어요. 그곳에서 작가, 예술가, 철학자 등 문학계 명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후원자가 되었죠. 이듬해인 1610년 5월 13일에는 생데니 대성당에서 열린 마리의 대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앙리 4세가 암살당한 거예요. 앙리 4세의 사망 소식에 두 사람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후계자인 루이 13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으나 그는 당시 9살에 불과했거든요. 당연히 어린 왕을 대신할 섭정이 필요했고 카트린이 그랬던 야망이 컸던 마리도 자신이 그 자리에 앉고 싶었죠. 마고도 외국 대사를 맞이하고 궁정의 각종 행사를 도왔으며 산부회를 설득하는 등 친구인 그녀가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마리는 사실상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마고가 얼마 못 가 죽고 말았죠. 길잡이가 없어지자 마리는 시작부터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건 바로 남편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으로 봉합해놓은 가톨릭과 위구노의 갈등을 다시 부추기는 일이었어요. 카트린이 그랬듯 종교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그녀의 이 선택 하나로 프랑스는 또다시 퇴행의 길로 접어들고 맙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신복들을 자르고 그 자리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나갔어요. 이후 산부회를 소집해 자신의 자식들의 정략결혼을 발표했죠. 이를 통해 프랑스와 오랜 적대 관계인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본인 스스로 가톨릭 국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고노 세력에게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산부회의 제1계급 성직자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 삼총사의 악당 리슐리에였어요. 그는 뛰어난 언변으로 좌중을 압도했고 마리에게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했죠. 이제 원하는 바를 이뤄낸 마리는 그대로 산부회와 정의의 침대를 폐쇄해버립니다. 특히 산부회의 경우 이 일을 계기로 100년이 넘도록 멈췄다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루이 16세에 의해 다시 열렸어요. 정의의 침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군주의 침대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왕의 침소에서 이루어진 회의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어전회의와 비슷하고 요즘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 역할을 했습니다. 굳이 침소에서 이루어진 이유는 그 시대의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던 시절에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면 지적 모습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었죠. 일반적으로 왕이 건강할 적에는 조선처럼 왕자에 앉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병을 얻거나 고령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이마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왕을 침대에 눕혀서라도 회의를 진행했던 거죠. 대신 초라해진 왕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가리기 위해 침대는 정교하면서도 화려하게 꾸몄으며 침구 또한 왕실 문장을 포함해 상징적인 무늬들로 장식한 실크로 구비했습니다. 그만큼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는 힘을 중시했던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루이 9세 시절부터 이어져 루이 14세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죠. 정리하자면 당초 산부회를 개최한 것도 그녀의 폭정에 불만을 품은 귀족들이 그녀를 압박해 열었던 만큼 아예 소통 창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마리의 도를 넘은 행보에 당연히 가톨릭과 위구노 양측 모두의 불만을 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이 그동안 펼친 모든 정책과 제도를 폐기해버려요. 이에 최전선에서 이를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콩대 공작이었죠. 그는 앙리 4세와 오촌 관계로 루이 13세가 태어나기 전까지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왕을 끼고 국정을 어지럽히는 그녀가 못마땅했을 거예요. 다만 생전 앙리 4세에게 이렇다 할 총애를 받지 못한 그는 1616년 루던 조약을 통해 그저 돈 몇 푼과 직위 정도에 만족해야 했고 되려 역공을 당해 바스티유에 갇혔으며 마리는 리슐리에를 외무장관 자리에 앉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얻었죠. 정말로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유일하게 그녀를 막을 수 있었던 마고도 이미 고령으로 죽고 없었으니까요. 마리는 또다시 사치와 향락을 즐기기 시작했고 국가재정은 점점 바닥을 보였죠. 그리고 이때까지 조용히 숨죽여온 인물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 루이 13세였어요. 공식적으로 자신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섭정을 하기로 한 어머니가 자리에서 내려오기는커녕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며 더는 견디지 못한 거죠. 그는 어머니의 오른팔 콘치니를 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루이 13세는 오래전부터 마리에게 유감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 마리는 줄곧 자신보다 동생 가스통을 편애했어요. 단 한 번도 사랑다운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그는 극심한 애정결핍과 정서 불안에서 오는 심리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죠. 때문에 그는 평생 어머니를 증오했고 그 감정은 고스란히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 의해 강제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정략결혼 자체를 굴욕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는 그의 어머니가 그랬듯 아내를 방치했죠. 오로지 어머니에 대한 복수만을 갈고 닦았습니다. 마리 역시 며느리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고 아는 궁정에서 기대꽃 하나 없이 지내야 했어요. 1617년 드디어 그는 반란을 일으켰고 콘치니를 살해했으며 어머니를 블루아 성으로 유폐시켰죠. 그러나 1619년 마리가 블루아 성을 탈출해 가스통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마리는 리슐리에를 중재자로 내세워 아들과 앙굴렘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죠. 다행히 반란은 손쉽게 제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음모를 꾸밀 것이라 생각했어요. 따라서 어머니를 파리로 불러들여 감시하기로 마음먹죠. 마리는 리슐리에의 도움으로 다시 정계에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사실 루이 13세에게는 어머니보다 더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쟁이었어요.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황제 루돌프 2세부터 마티아스 그리고 페르디난트 2세까지 반종교개혁 정책을 펼쳤죠. 특히 보헤미아 왕국은 페르디난트 1세 시절부터 합스부르크 가문의 핵심 지역이었으나 왕국의 대다수는 개신교를 믿어 이로 인해 엄청난 원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디난트 2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보헤미아 왕국 의회 자체를 해체해버리고 모임을 금지해버렸어요. 이러한 조치에 분노한 왕국의 귀족들은 1618년 국왕의 수상실로 들이닥쳤죠. 그리고 이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대리인 2명과 관리 1명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던져진 이들은 부상으로 그쳤으나 이는 명백히 황제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없었어요. 귀족들은 황제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위원회를 소집하고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의 후보가 있었으나 개신교 동맹의 수장이자 팔츠 지역의 선제후인 프리드리히 5세가 새로운 왕으로 선출되었어요. 당초 신성로마 제국도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통해 두 종교 간의 화합을 이끌어낸 것처럼 1555년 카를 5세의 동생 페르디난트 1세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얼추 봉합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루터파와 칼뱅파의 갈등, 그로 인한 도시별 자유도시화, 앞서 언급한 새 황제의 친가톨릭 성향이 또다시 종교전쟁을 불러온 거예요. 크게 페르디난트 2세와 프리드리히 5세 간 대결 구도로 펼쳐졌죠. 문제는 프리드리히 5세가 개신교 동맹의 수장으로서 동맹원들의 결속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헤미아 왕국을 빼앗기고 네덜란드로 망명하고 말았어요. 황제는 그의 팔츠 선제후 직위까지 가져가려 했죠.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주변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참전해 30년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사망자가 많은 전쟁 중 하나로 꼽혀요. 당연히 프랑스도 여기에 참전했으나 초기에는 어느 쪽으로 참전하느냐가 관건이었죠. 종교를 생각하면 가톨릭 국가이니 제국의 편에 드는 것이 맞지만 정치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같을지라도 의뢰 이웃 국가끼리 사이가 좋을 수 없듯 프랑스도 이번 기회에 신성로마 제국이 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음 편히 개신교 편을 들 수만은 없던 게 또 다른 경쟁자 영국이 개신교 세력에 가담했으며 제국 내 개신교의 수장 프리드리히 5세가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의 남편이었죠.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일단 그는 가톨릭 세력에 가담하기로 결정해요. 본인도 어머니가 다시 점화한 종교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온 절대왕정과 위군호는 결코 공존할 수 없었습니다. 루이 13세는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두 가지 수건 사업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식민지 개척이었어요. 다른 국가들은 진작 해외 곳곳에 식민지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얻고 있었으나 프랑스는 고작 뉴프랑스 정도에 못 미쳤죠. 늦은 만큼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는 모로코를 거점 삼아 식민지 사업을 펼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 심혈을 기울인 극동무역을 통해 일본에서 네덜란드와 경쟁했죠. 그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절대왕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되는 위군호를 처단하고자 베아른 원정을 떠났고 나바라 왕국을 프랑스로 흡수했으며 몽펠리에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 과정에서 신복 달베르를 잃고 말았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와 리슐레이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루이 13세는 그동안 그를 어머니의 측근이라 여겨 감시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그저 자신의 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참된 일꾼이었죠. 어느 날 그는 왕에게 다가가 절대 왕정을 바란다면 가장 먼저 위그노를 제압하고 이후 합스부르크 가문과 연을 끊으라 조언합니다.
당시 루이 13세는 위구노의 남은 잔당들을 척결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잔당들은 베아른에 이어 라로셸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는데요. 라로셸은 프랑스 서부의 항구 도시로 국내 최대 소금 생산지이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인구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 요충지였어요. 루이 13세는 라로셸을 점령하기 위해 영국의 손을 벌렸으나 대차게 까였죠. 리슐리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과 비밀 강화를 체결하고 네덜란드의 선박을 임대하는 등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에 감명받은 루이 13세도 리슐레이를 전적으로 신임했고 그를 재상의 자리에 앉혔으며 동시에 라로셸 공성전의 총사령관직을 역임하게 했어요. 프랑스가 스페인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에 분노한 영국은 위구노에게 힘을 실어줬죠. 하지만 라로셸은 영국군이 도와주는 척하며 도시를 장악할 것을 걱정해 그들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덕분에 리슐레이는 손쉽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 공선전으로 약 3만 명에 달했던 라로셸의 인구가 5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위그노는 신앙의 자유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그마저도 훗날 루이 14세가 공포한 퐁텐블로 칙령으로 인해 없어지고 말았죠. 영원히 내 편이었어야 할 리슐리에가 자신의 아들과 짝꿍이 되었다는 소식에 마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되찾기 위해 눈엣 가시가 된 그를 없애기로 작정했어요. 먼저 아들에게 찾아가 합스부르크 가문과 불화노선에 타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해임하라며 압박했죠. 자신과 리슐리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일종의 효심을 자극한 전략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를 고를 것이라 예상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죠. 애초에 그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눈꽃만큼도 남아있을 리 없었고 어머니와 합스부르크 가문 모두 결별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마리는 되려 리슐리에를 더 부각시켜주는 꼴이 되었고 자신의 신복 마리아크가 궁정에서 축출당했으며 결국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까지 잃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디프리의 날이라 불리며 소설 빨간 루프 아래와 삼총사에서도 등장하죠. 아들에게 속은 걸 깨달은 마리는 리슐리에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끌어내리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 못 가 들통나고 말았어요. 마침내 루이 13세는 어머니를 프랑스에서 추방했고 그녀는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곳곳에 전전하다 끝내 죽고 나서야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죠. 프랑스를 암흑기로 빠뜨린 두 번째 악녀는 향년 69세의 나이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어머니를 몰아낸 루이 13세는 후계 문제에 집중합니다. 불쾌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맺어준 왕비 아내에게 그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신혼 초부터 모진 시집살이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은 그녀는 몇 번이고 유산을 반복했죠. 그는 초조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후계를 낳지 못한다면 몇 번이고 어머니를 따라 자신에게 반기를 든 동생이 왕위를 잇게 되니까요. 아니 유산할 때마다 그는 그녀에게 냉담하게 대했죠.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 자신의 가문을 싫어하는 걸 알기에 시집을 쪽에 데리고 온 시녀들을 모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프랑스 왕비로서 살아가기 위해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스페인식 문화를 버리고 불어를 열심히 배웠죠. 또 남편의 편집증적인 성향에 궁정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면 이벤트를 기획해 부드러운 분위기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1635년 프랑스와 스페인 간 전쟁에 발발하자 친정이 걱정되었던 그녀는 남편 몰래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리슐리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편지에는 각종 기밀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반역자로 낙인 찍혀 감금되었죠. 이즈음 둘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달아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는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후에 태양왕이 될 루이 14세였죠. 그녀는 루이 14세에 이어 차남 필리프까지 낳았습니다. 겹경사였으니 부부관계도 나아질 거라 예상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히려 두 아이가 진짜 왕의 친자식인지 의심했고 그도 그 의심에 어느 정도 동조했는지 동생이 역모를 꾸밀 때마다 매번 용서했으며 아들 루이 14세를 아무 이유 없이 학대했죠. 당연히 둘의 사이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유언으로 아내가 아들의 섭정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잠시 루이 14세가 태어나기 전으로 돌아와 봅시다. 1630년 자국 내 종교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추방시킨 루이 13세는 다시 국외로 눈을 돌려요. 아직 30년 전쟁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당시 전쟁은 개신교 측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프리드리히 5세, 그의 도움 요청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쪽은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였어요. 그는 전리품으로 얻을 영지에 눈독 들여 참전했으나 신성 로마 제국의 풍우나 알브레이트 폰 발렌슈타인에 의해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게다가 두 사람이 지나간 모든 지역은 급속도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이는 발렌슈타인의 군대가 머물게 된 지역의 경우 특히 심했는데요. 그는 자비로 용병을 소집한 만큼 긴 전쟁을 소화할 만한 재력이 없었고, 끝내 그가 약속했던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용병들이 민가를 약탈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30년 전쟁이 800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게 된 데에는 바로 발렌슈타인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1626년 크리스티안 4세는 마침내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영지를 빼앗긴 채 이탈하고 말았고, 1630년 그 자리를 북방의 사자이자 스웨덴의 왕 구스타브 2세 아돌프가 대신했어요. 그는 크리스티안 4세를 반면교사 삼아 종교 수호를 명분으로 개신교 진영의 지원을 얻었죠. 그리고 이때 30년 전쟁을 눈여겨보고 있는 리슐리에와 접촉한 겁니다. 그는 바르발데 조약을 통해 재정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프랑스를 간접적으로 전쟁에 끌어들였어요. 그러나 그 또한 제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으나 1632년 대규모 전투에서 목숨을 잃으며 생을 마감했죠. 1634년 네르틀링겐 전투에서 스웨덴의 속수무책에 밀려났고 개신교 진영도 발빠르게 손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국의 승리가 점쳐지자 마음이 급했던 스웨덴은 루이 13세를 찾아가 두 차례 조약을 맺었고, 그는 라인강 좌안을 얻는 것의 대가로 마침내 전쟁에 참전했어요. 호기롭게 뛰어들었으나 루이 13세에게 전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스페인과 신성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령 네덜란드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포위된 채 전쟁을 이끌어했던 그는 자신의 대신에 적군을 막아줄 동맹을 찾았죠. 그는 네덜란드 공화국, 카탈루냐, 스웨덴으로 하여금 각 국가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를 했음에도 전쟁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1636년 제국연합군이 수도 파리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던 중 1637년 페르디난트 2세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즉위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그는 발렌슈타인 이후 제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이끌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명 때문에 참전했을 뿐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1640년 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를 소집하고 종전을 위해 제국의 영주들과 협상을 시작해요. 그러나 본 전쟁이 더는 자국 내의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단순히 지방의 영주들 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동시에 협상을 진행해야 했죠. 황제가 더는 싸울 의사가 없다는 소식에 루이 13세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 스웨덴과 경쟁했어요. 홍대공 루이 2세와 튀렌 자작이 로크르와 전투와 네르틀링겐 전투를 통해 힘을 보탰죠. 스웨덴도 이에 질세라 제2차 브라이텐펠트 전투와 양카우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결국 1640년에 시작된 협상은 8년이나 지연되고 나서야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스웨덴이 프랑스를 자신보다 상석에 앉힐 수 없다며 오스나브리크와 윈스터에서 각각 체결되었어요. 이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유럽 최초의 국제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이었죠. 비록 루이 13세와 리슐리에는 이 당시 이미 사망한 뒤였지만 프랑스는 이 조약을 통해 알자스의 준트가우 지방을 차지했고 네덜란드도 독립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루이 13세야 지금껏 프랑스 왕실과 아버지의 앙리 4세의 종교관을 통해 납득할 수 있지만 리슐리에는 왜 가톨릭임에도 개신교 편에 가담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당초 그는 원해서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가 5살이 되었을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 말았죠. 아직 어린 식구가 많았던 만큼 그의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앙리 4세의 도움으로 가난은 면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가족의 주 수입원은 그의 아버지가 앙리 3세로부터 받은 류송 주교직에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류송 교구의 대의원들은 그들이 주교로서 활동하지 않음에도 돈을 챙기는 걸 고깝게 여겼죠. 때문에 그의 가족 중 누구든 성직자가 되어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젊었을 적에 승마와 펜싱 그리고 무용 등 활동적인 취미에 관심을 가졌죠.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었기에 둘째 형 알퐁스와 함께 성직자의 길을 걷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류송 주교직을 서임받기 위해 떠난 로마에서 흥미로운 일이 펼쳐져요.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 주교가 되려면 교황의 성품 성사를 받아야 했죠.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5세는 그를 보며 오래 살면 간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오래 살았고 글이 되었죠. 뒷이야기는 14편에서 밝힌 바와 같아요. 3부에 참석했고 마리의 신복이 되었으며 이후 루이 13세의 정치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즉, 돈 때문에 성직자가 된 만큼 정치에 있어 종교를 배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평생을 절대 왕정을 위해 힘썼어요. 이를 위해 왕실에 위협이 되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치워버렸죠. 그 과정에서 많은 귀족과 위근호, 심지어 가톨릭 주교도 희생당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려면 도시의 성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의 귀족이나 영주가 요새화된 성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반란의 근거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근호 반란 때 그랬다는 걸 앞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1632년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 루댕에서 말도 안 되는 마녀 재판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루댕의 우르술라 수녀의 소속 소녀가 스스로 악마의 씨였다며 자백해요. 그녀는 기괴한 모습으로 팔다리를 비틀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내뱉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녀원에서 그녀와 동일한 증상을 보인 수녀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녀들의 진단을 위해 성직자들이 모였어요. 성직자들은 이들이 마녀 중에서도 특별한 마녀라고 밝혔고, 특히 잔 대장주 원장 수녀의 경우 무려 6마리 이상의 악마가 깃들었다고 진단했죠. 가장 신성한 수녀의 몸에, 그것도 신성해야 할 수녀원에 악마가 깃들었다는 초유의 사태로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회는 곧바로 악마를 쫓기 위한 구마의식을 행했어요. 그리고 의식의 단골 질문, 넌 누구냐를 시전했죠. 그러자 수녀들은 그 마을의 교구사제 위르뱅 크랑디에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때 리슐리에가 여기서 관심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크랑디에는 리슐리에의 행보에 반대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이 재판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슐리에는 어떻게든 그를 마녀로 몰아가려 했어요. 문제는 그가 무고했죠. 그는 고문관의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마녀 재판에 가장 중요한 자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슐리에는 그를 산채로 화형에 처해요. 그리고 루댕의 성곽과 성탑도 깔끔하게 철거되었죠. 크랑디의 억울한 죽음으로 마녀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듭니다. 뜻밖에도 처음부터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수녀들의 연기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던 거죠. 많은 이들이 마녀와 마술, 그리고 악마 등 가톨릭이 규정한 악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를 고발한 원장 수녀는 이후 치유되어 축복과 성은을 받았다며 성녀로 추앙받았거든요. 기본적으로 마녀로 몰리면 크랑디에처럼 화형당했으나 그녀는 자진해서 자백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로 여겨졌죠. 이보다 30년 전이었던 1599년 마르트 브로시에라는 한 시골 처녀가 스스로 악마의 씨였다며 파리를 떠들썩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선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시점이었어요. 때문에 왕은 그녀가 껄끄러웠고, 그래서 최대한 공론화시키지 않으려 의사에게 진단을 맡겼죠. 의사는 한편의 보고서를 통해 악령에 의한 것이 아닌 거짓 행세이며 단순한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원장 수녀는 앞선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고, 당초 문란한 그랑디에가 수녀들에게까지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으며 홧김에 저지른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죠. 아무튼 리슐리에가 쏘아올린 마녀 재판에 대한 의문은 17세기 프랑스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준 르네 데카르트의 합리론과 맞물려 점점 번져나갔고, 수학과 과학 그리고 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심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